안녕하세요. 수입 북박스 세 번째 시간. 저는 지금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책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에 관심이 없으셔도 두 연인이 열렬히 안고 있는 황금빛의 그림,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초원 위에 두 연인은 서로 안고 있죠. 그들 뒤편으로는 후광처럼 금빛이 빛나고 있고 서로에게 황홀하게 취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또 언제인지 말해주는 단서는 없죠. 평론가들은 완전하고 유일한 경험을 맛보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석들이 있죠. 사실 저는 미술 작품의 평론들을 볼 때 이거 꿈보다 해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석이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 대한 매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주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난 건 빈에 처음 갔던 2012년 4월입니다. 그런데 작품 앞에 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어요. 책에 프린트된 작품, 옮겨 그린 클림트의 키스와 벨베데레 궁전에서 만난 원작은 그 느낌이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연인의 표정, 그리고 금박을 한 조각 한 조각 붙인 옷의 빛깔, 느껴지는 질감, 또 햇살의 위치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고, 그 두 연인의 표정과 몸짓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책에선 너무나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클림트의 키스를 만날 수 있는 곳, 벨베데레가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빈의 미술관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벨베데레일 것이다. 클림트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키스를 비롯해 명작들이 많이 소장돼 있기 때문이다. 클림트의 인기를 떠나 벨베데레에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대단한 그의 작품들이 적지 않다. 클림트 다음으로는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이 많고 분리파 결성 이전 빈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인 까를 몰, 한스 마카르트 등의 회화들과 조각들도 많다. 벨베데레란 궁전의 이름이다. 1683년 대대적으로 빈을 침공한 투르크 군대를 무찔러 이락 전쟁 영웅이 된 오이겐 공의 궁전이었다. 오이겐 공의 인기는 지금도 대단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빈의 이곳저곳에서 그를 오이겐 왕자라고 부르며 그와 관련한 장소를 기념하고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오이겐 왕자의 거처는 빈 시내에 있었다. 나중에 그가 지은 여름 궁전이 벨베데레 궁전이다. 오이겐 왕자는 프랑스 사보이 공의 아들이지만 오스트리아로 망명해 빈에서 살았다. 그는 무장으로서 전쟁에 나가 오스트리아를 위해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 궁전은 양쪽 끝으로 떨어져 두 건물로 나뉘어 있다. 남쪽의 완만한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 상궁이고 북쪽의 낮은 지대에 있는 건물이 하궁이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궁과 하궁 사이에 넓고 정리가 잘 된 프랑스풍의 정원이 위치해 있다. 상궁으로 들어가면 먼저 아래층의 기둥들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아래층이란 1층이지만 원래 2층부터가 귀족들이 사용하던 곳이며 아래층은 하인 계급이 쓰던 곳이라서 층수에서 제외되곤 했다. 이런 귀족 건물들을 보면 그들이 왜 우리의 2층에 해당하는 층부터 1층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것 같다. 상궁 아래층의 기둥은 위층을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단지 밋밋한 기둥이 아니라 조각까지 되어 있는 기둥이다. 커다란 거인들이 고통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자신들의 어깨와 팔로 건물의 육중한 천장을 떠받치고 있다.
물론 당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지만 여기서처럼 강렬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층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도 귀족들의 파티였으니 그들의 여흥을 위해 밑에서 고통스럽게 떠받들고 있는 서민 계급을 묘사한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빈이 민주화가 되고 언젠가는 이 건물도 공화국의 소유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다. 오이겐 왕자가 죽자 이 궁전을 합스부르크가에서 구입해 그들의 미술 소장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의 거처로 썼다. 하지만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프란츠 페르디난트뿐 아니라 합스부르크가도 무너졌다. 그렇게 왕정이 무너지고 오스트리아는 공화국이 되었으며 궁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된 것이다. 벨베데레는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요 국립미술관이다. 상궁은 19세기와 20세기 회화를 가진 근대 회화관이며 하궁은 중세에서 바로크에 이르는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간다.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가는 대형 계단은 즐겨볼 만하다. 여기서부터 오이겐 왕자의 당시 위력과 호화로움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다. 올라가면서 남쪽으로 확 트인 유리창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은 연못이 눈에 들어온다. 한겨울에 갔을 때는 연못이 얼어버려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의 아침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가운데 화려한 홀인 대리석방이 먼저 눈길을 끈다. 당시에 가장 귀하고 비싸게 여겼던 붉은 대리석만으로 만들어진 육각형의 큰 방은 그야말로 호화로움의 극치다.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정원의 풍경도 좋고 정원 너머로 보이는 빈 시내의 풍경이 완전히 그림이다. 대리석 방에서부터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본다. 이 작품들은 벨베데레의 연구 소장품으로서 그 가치는 와보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클림트의 그림들이 단연 많다.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그림들부터 그가 여름 휴가 때마다 아터 호수에 가서 그렸던 정사각형의 풍경화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역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키스로부터 시작해 유디트, 인생 등의 그림들이다. 너무도 잘 알려진 그림들이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그림들 앞에서 받는 감동은 상상 이상이다. 그 외에 모네, 고흐 등의 그림들도 대단히 크고 나도 모르게 크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 넓고 높은 방에서 큰 그림을 볼 때의 감동은 분명 다르다. 좋은 명작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코코슈카일 것이다. 그의 걸작인 바람의 신부, 타이곤 등을 볼 수 있다. 어둠과 갈등으로 점철된 그의 그림들은 죽음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서면 나는 부단하게 몸부림치는 생명력을 느낀다. 3층으로 올라가면 보다 작은 그림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마음을 끌 만큼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최소한 하루 정도는 온전히 바쳐야만 벨베데레의 작품들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하궁도 남아있다. 벨베데레 궁전에서 내가 가장 감동하는 곳은 상궁의 서쪽 끝에 있는 큰 방이다. 여기는 한스 마카르트의 걸작 오감이 걸려 있다. 인간이 느끼는 5가지의 감각, 즉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을 형상화한 것이다. 완고한 형태로 그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5 여인들에게서 각기 와닿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 무엇보다도 데센과 색채의 기교가 뛰어나다. 오감은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누어진 5개의 그림인데 하나도 유실되지 않은 채 5 그림이 각각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의 가장 큰 벽면은 역시 마카르트의 대형화인
아리아드네의 승리가 채우고 있다. 테세우스로부터 버림받은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것만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즉 아리아드네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마치 남자들에게 복수하듯이 걸기한다. 그녀의 모습은 드러낸 가슴의 여성성까지 강조되면서 실로 아름답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여성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는 작가의 시각이 그대로 내 가슴까지 전해진다. 나는 이 방을 유달리 좋아한다. 사람들은 다들 클림트와 코코슈카로 몰려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클림트와 코코슈카를 좋아하지만 그들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신에 마카르트는 내 차지다. 조용하고 넓은 이 방에는 남쪽과 북쪽의 하늘과 풍경이 다 들어온다. 이곳의 소파에 앉아 종일 오감과 아리아드네의 승리를 감상하면서 생각에 젖는다. 북쪽 창으로 멀리 보이는 빈 시내 스카이라인에 슈테판 성당의 높은 종탑이 선명하다. 그렇다. 지금 나는 예술의 도시 빈에 와 있다. 클림트란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의회가 개회된 1년 후에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의 패배로 끝난 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종말을 향해 가던 시기와 일치한다. 즉, 그는 제국의 황혼기를 살았다. 클림트의 가정은 가난했다. 말만 수공업자지 거의 도시 빈민 생활을 했다. 게다가 그의 가게에는 정신병의 가족력까지 있었다. 누나인 클라라는 확실히 정신병이었고 클림트의 어머니도 자주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니 역시 정신병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아마 모계 쪽으로 조울증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이 너무 가난해 클림트는 빈민 자녀들이 가는 공민학교에 다녔다. 그때부터 이미 그림의 소질을 보인 클림트는 14살에 공예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권위 있는 빈 미술 아카데미가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술 아카데미는 순수 미술을 하는 화가나 조각가를 배출하는 곳이지만 공예 미술학교는 그야말로 기능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공인을 길러내는 곳이었다. 클림트의 소망은 예술가가 아니었다. 소박하게 공인학교의 미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당시의 빈은 링 슈트라스를 건설하고 있었다. 40년간에 걸친 건설 사업은 도로뿐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건물들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이 대역사는 온 유럽의 건축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들에게 엄청난 일거리를 제공했다. 클림트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신없이 이 공사에 참여해 많은 일을 맡게 됐다. 그것은 예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에게는 다행이었다. 클림트는 공예미술학교의 동창인 프란츠 마치와 친구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미술 작업을 의뢰받는 화가들의 회사라는 회사를 조직해 주문 제작을 시작했다. 이후 역시 공예학교 출신인 동생 에른스트도 합세 많은 일을 수주했다. 화가들의 회사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클림트의 명성은 자자했다. 하지만 그 즈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 에른스트마저 독감으로 갑자기 죽었다. 클림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 어린 조카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화가들의 회사는 사실상 와해되고 그와 함께 클림트의 예술 세계도 변화를 맞이한다. 프란츠 마치가 화가들의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빈 대학 천장화를 주문받았을 때 클림트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공동 작업이었는데 여기에서 클림트는 스캔들 수준의 완전히 새로운 예술 세계를 보여주었다. 클림트는 철학, 법학,
의학의 세 부분을 맡았다. 하지만 빈 대학의 천장화는 결국 완성되지 못했고 클림트는 마치와 결별한다. 이제 클림트는 빈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가 되었다. 클림트를 비롯한 8명의 화가들은 당시 빈을 대표하던 미술가 연맹을 탈퇴하고 오스트리아 조형미술가 연맹을 결성했다. 흔히 분리파로 불리는 이 단체는 회원이 곧 40명을 넘어섰고 클림트는 초대 회장이 되었다. 1898년 제1회 분리파 전시회는 엄청난 규모로 열렸다. 분리파 7년의 시기에 클림트는 분리파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했다. 분리파도 클림트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분리파는 분열되었다. 1905년 클림트는 분리파를 떠났다. 18명의 동료들이 그를 따라 나갔다. 분리파는 그를 이룬 후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그들의 성스러운 봄은 한때 봄날처럼 7년 만에 그렇게 끝났다. 분리파를 떠난 클림트와 일당은 1908년 새로운 전시회 쿤스트샤우 빈을 열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 즉위 이후 60년 기념식에 바쳐진 이 전시회는 클림트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 평론가들은 심지어 쿤스트샤우는 클림트를 신격화했다고까지 평했다. 가장 중요한 전시실에는 키스를 비롯한 클림트의 대표작 16점이 공개되었다. 쿤스트샤우는 1년 후인 1909년 한 번 더 열렸다. 그리고 2009년 벨베데레에서 쿤스트샤우 100년을 기념하는 거대한 전시회가 열렸다. 동원될 수 있는 클림트의 모든 작품들이 동원되었고 100년 전의 전시장이 그대로 재현됐다. 그것을 보기 위해 빈까지 갔던 나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마치 내가 100년 전에 빈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1909년의 쿤스트샤우는 클림트의 신격화인 한편 그의 쇠락의 징후이기도 했다. 클림트는 현역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 지난 시대의 시인이었다. 이미 오스트리아 미술계는 실레와 코코슈카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빈도 더 이상 중부 유럽의 미술 중심이 되지 못했다. 미술의 대세는 베를린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클림트 덕분에 오스트리아 미술은 처음으로 국제성을 갖게 되었고 널리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미술가들은 클림트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줄의 글로 정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클림트의 시도가 새로운 현대 회화의 시작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클림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하나고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벨베데레 궁전 정원을 거닐던 그때의 생각이 나네요. 트램을 타고 링 바깥으로 나와 만난 벨베데레. 조금은 한적하고 정말로 별공다운 벨베데레 궁전을 처음 마주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책으로 빈을 여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